시신을 숨겨서 은혜를 갚다. 충청도 선비 유생이 과거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하자 상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개성으로 가서 좋은 경치와 고적을 둘러보았습니다. 유생이 개성 곳곳을 구경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유생은 길가 어느 집 대문 앞에 서서 비를 피하며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금방 멈추리라 예측한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날이 저물어 유생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어허, 이를 어쩌나? 이제 곧 컴컴해질 텐데. 유생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맬 때 그 집안에서 계집종이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떤 손님이신지 모르겠으나 비가 계속 내리니 잠깐 안으로 들어와서 쉬시지요. 계집종의 권유에 유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댁 주인은 어떤 분이고 남자는 없느냐? 주인어른은 행상을 나가서 타관에 계신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그 말에 유생은 살짝거리며 말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들어오시라는 마님의 분부신데 꺼릴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자 유생은 계집종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색이 뛰어난 젊은 여인이 유생을 맞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귀빈께서 오래도록 비를 피해서 서 계시는 모습이 심히 안타까워 감히 들어오시라 여쭈었사옵니다. 유생은 점잖게 담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 모르겠소이다. 이내 저녁상이 나와서 식사를 든 후에 두 사람은 촛불 옆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자리를 비워 몇 해를 홀로 지내서인지 잘생긴 사내에게 호감을 보였고 유생은 유생대로 아름다운 미녀에게 성적인 유혹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마음이 동해 바짝 다가앉아 노닥거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쩍 손을 잡는가 싶더니 이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른 땅에 비가 적시듯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쾌락을 맛보았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모처럼 만족한 시간을 보냈는지 유생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더 있다 가시지요. 급한 일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하리다. 유생은 이튿날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았고 어느덧 닷새를 넘겨 열흘이나 묵었습니다. 고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이웃 마을에 사는 집주인 친구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집주인으로부터 장사 나갈 때 자기 집안일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받은 바 있으므로 급히 기별하여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상인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밤낮 없이 달려서 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중에 도착한 상인은 일부러 대문을 피해 조용히 담을 넘어 들어가 방 안 동정을 살폈습니다. 안에 혼자 있어야 할 방 안에 상투튼 산의 그림자가 보였고 둘이 마주 본 상태로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돌연한 사태의 여자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유생도 겁에 질려 넋을 잃었습니다. 상인이 호령했습니다. 너는 웬 놈이기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감히 내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느냐? 유생은 이윽고 정신을 수습하여 대강 사연을 고백했으며 여자는 옆에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들은 상인은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당장 죽여야겠다만 내가 멀리서 달려오느라 목이 타는구나. 얼른 가서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상인이 자기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내주자 아내는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술과 고기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상인은 술을 마시다가 유생에게 한 잔을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놈은 곧 죽을 목숨이지만 이거나 한 잔 마셔라. 그러면서 상인은 차고 있던 칼로 고기를 쏙 빼었어 먼저 질겅질겅 씹어 먹었고 유생에게도 고기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유생은 긴장한 상태에서 술잔을 비우고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상인은 술 석 잔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유생에게 호통쳤습니다. 내 너를 죽이고 싶으나 내 놈 목숨이 불쌍해 살려줄 테니 당장 꺼지고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기사회생하게 된 유생은 황급히 고개 숙여 백배사죄한 다음 행여 상인이 마음을 바꿀까 싶어 재빨리 내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생이 떠난 뒤 상인은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내년은 내 죄가 어떠한지 아니냐. 여인은 엎드려 흐느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에 상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마땅히 너를 죽여야 하지만 내 목숨이 불쌍해서 일단 내 머리를 남겨두겠노라. 그렇지만 이런 짓을 되풀이할 때는 용서 없이 처단할 터이니 그리 알라. 상인의 말에 아내는 머리를 조아리고 고마워했습니다. 상인은 아내에게 촛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있으라고 이른 다음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은 마치 지금 개성에 도착한 듯이 시침이 떼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내게 사람을 보냈는가? 자네 집에 외간 남자가 드나드는 자취가 있는 듯해서 기별을 했다네. 그랬군. 그자가 아직도 있을까? 아마도 그럴 걸세. 그렇다면 가서 확인해 봐야겠군. 상인은 친구와 함께 자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동트지 않은 시각이어서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상인은 계집종을 불러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인은 집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아내와 계집종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며 상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경솔히 기별했구먼. 바쁜 자네를 오게 해 참으로 미안하이. 그에 대해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착각할 수도 있는 일일세. 이게 다 우리 우정이 깊은 까닭에 자네가 통제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리 난처해할 필요 없네. 젊고 예쁜 아내를 혼자 두고 나가 있자니 노상 마음이 안 놓이는 건 사실일세. 다음에도 혹시 실수할까 염려 말고 지금처럼 잘 보살펴 주시게. 나의 진정한 부탁이고 늘 자네를 믿고 있다네. 상인이 친구의 손을 잡으며 이처럼 부탁하자 친구는 감동한 얼굴로 알았노라 답하고 돌아갔습니다. 뜬 눈으로 누워있던 아내는 두 사람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곧이어 날이 새자 상인은 아내에게 훈계와 당부를 섞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나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오. 상인은 장사길을 떠났고 이후 여인은 사심없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집에 도착한 유생은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 공부에 집중해 이듬해 봄 과거에 급제했고 몇 해 지나서 황해도 어느 고을 수령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촌민이 자기 아비가 맞아 죽었다며 고발해 왔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송상 아무개가 촌민 아비와 말다툼하던 중 밀쳐 넘어뜨려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송상은 개성상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송상 아무개라. 아니 이 이름은 피고인 송상은 몇 해 전에 자신을 살려준 개성상인 바로 그 은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을 접한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마을은 읍내에서 심리거리에 있었으며 원님은 검시하러 나가려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두통이 나서 어지럽구나. 날도 황혼이 임박했으니 내일 식전에 가도록 하자. 그날 밤 원님은 통인 중에 신복 하나를 은밀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남달리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 어려운 일이라도 힘써주겠느냐? 사또께서 평소에 소인을 한 집안 식구처럼 대해주시오. 은덕이 하해와 같사온데 무슨 일인들 사야하오리까? 하인의 충성심을 확인한 사또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무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들었느냐? 예, 소인도 들었사옵니다. 사또는 하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몰래 그곳으로 가서 주검을 빼내고 돌을 달아서
마을 뒤편 방죽에 던져놓을 수 있겠느냐? 명하시는 대로 거행하겠나이다. 그럼 큰 개 한 마리를 잡아 짊어지고 가서 송장 대신 그 자리에 놓고 덮어 시체처럼 해두거라. 날이 밝기 전에 돌아오고 일절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알겠사옵니다. 염려 마옵소서. 그 즉시 출발한 통일은 분부대로 처리한 뒤 새벽녘에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수고했구나. 가서 쉬거라. 아침이 되자 원님은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원님은 원고를 불러 신문한 뒤 형리로 하여금 검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형리가 죽음을 살피러 갔다가 금방 돌아와서는 궤변이라며 보고했습니다. 혼이불 아래에 죽은 개 한 마리가 있다고. 사또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묻자 형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또가 직접 가서 확인 점검한 후에 원고에게 따지듯 신문했습니다. 내 아비 시체를 감춰두고 죽은 개를 대신 놓아둔 까닭은 무엇이냐? 난데없는 일에 몹시 당황한 원고는 정신이 아득하여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한참 만에 입을 떼어 어이에 이런 병개가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아뢰었습니다. 내가 필시 아비 시신을 다른 곳에 은닉하고는 죽임당했다고 무고하여 송상에게 진 빚을 떼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또의 추궁에 원고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지만 지금 시체가 없는데 무얼 증거로 삼아 판결하겠느냐? 내가 시신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엄밀히 조사하겠노라. 원님은 이런 사유를 가명에 보고한 후 통인에게 상을 후히 주고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그 시골 백성은 시체를 끝내 찾지 못해 다시 광가에 와서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송상은 죽을 뻔한 위기를 면하고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혼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령은 송상을 따로 불러 만나지 않았으므로 피차 소식이 막힌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7년쯤 지나서 유생은 다른 곳 수령을 거쳐 송상이 사는 곳에 이웃에 있는 고을 수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수령은 어느 날 사람을 보내 조용히 송상을 오게 했습니다. 송상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자 수령이 아무 해에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자네가 대범하게 자비심을 베풀어준 덕분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네. 송상은 그제야 알아채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상은 과실치사죄에서 벗어난 사유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송상은 감격하여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사또의 생명을 구해드린 일이 인연이 되어 저번에 사또께서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 실로 백골난망이올시다. 이후 두 사람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왕래했습니다. 넘어져서 죽은 자는 안 됐으나 두 사람은 은혜를 주고받은 셈이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